2024년 가을, 서울 지하철에서 한 외국 기자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터도 시위 현장도 울리지 못한 그가 왜 하필 대한민국 지하철에서 무너졌을까요?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느꼈죠. 그는 단 5일간 서울 지하철을 타며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뒤 BBC 내부 게시판에는 이런 메모가 남겨졌죠.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BBC 런던 본사에서 12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올든입니다. 수많은 분쟁 지역과 전쟁터를 취재해왔고, 때론 인간의 밑바닥을 마주해야 했죠.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놓친다고 배웠기에 언제나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거리두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어쩌면 세상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슬픔이든 분노든 감정은 기록자의 눈을 흐리게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기사들이 메마른 통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글을 정확하다고는 했지만 따뜻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기자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남는 일이기도 했죠. 그때 본사에서 아시아 문화 관련 특별 기획을 제안받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민 교통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표면적으론 교통 시스템이지만 그 이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담을 수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부쩍 자주 들리던 나라였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 대응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그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을 넘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제가 서울 지하철 한 칸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출장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종가격 붐비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한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엄마 손에 이끌려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제 시선을 끌었고 그들 주변엔 따뜻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하철 안내원이 곧장 다가가 말을 걸었고 엘리베이터 위치와 진입 경로를 아주 친절하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승강장까지 단 20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선에 맞춰 정차하자 자동문이 열렸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 전용 공간 옆 좌석을 가리켰고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접은 뒤 조용히 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버튼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지하철 문 옆에 붙어있던 작은 버튼이었죠. 그 남성은 그것을 눌러 닫히려는 문을 다시 열며 말했습니다. 문 조금만 더 열어드릴게요. 아기는 조용히 엄마 품에 안긴 채 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엄마는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승객들도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기자인 나는 카메라를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휠체어 전용 공간 옆을 지나칠 때마다 그 버튼을 떠올립니다. 한국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승객이 직접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요. 기술의 편리함을 넘어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 배려가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차, 간격 없는 승강장, 그리고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세심한 버튼까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기술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설계된 이동의 연속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맞춰져 있었고 모든 역사에는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실시간 운행 정보 디스플레이, 안전 유도선 등이 명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탄 모든 열차가 정시 도착했고
차량 내부에서는 다음 역 안내 음성과 디지털 표시가 동시에 제공되어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칸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을 보며 한국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배려의 속도 말입니다. 그 누구도 명령받은 적 없고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움직였고 그 광경은 지하철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 같았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살펴보는 시선이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문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은 그 철학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동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또 다른 취재 주제였던 관광 도시에서의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체험 만족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명동을 직접 걸어보려던 날이었죠. 명동은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과 길거리 음식, 의류 매장, 전통 기념품이 뒤섞여 마치 하나의 도시 속 축소판처럼 움직이는 곳이죠. 그만큼 이곳을 오가는 외국인들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헤매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어떤지, 한국인이 정말 친절하다는 국제적인 인상이 실체를 갖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안내 데스크를 찾지 않고 평범한 외국인의 시선으로 역 내부를 관찰하며 걸어갔습니다. 기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여행자처럼요. 오후 4시쯤 역사 내부는 서서히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전후의 흐름이 맞물리는 시간대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작은 소란이나 우왕좌왕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옆 구석, 노선도 앞에 2명의 백인 여성 관광객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금발에 모자를 눌러 쓴 20대 후반쯤의 여성, 다른 한 명은 어깨에 회색 배낭을 맨 동행자였죠. 둘 다 꽤 긴 여행을 해온 듯 보였습니다. 신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모자의 챙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금발 여성은 종이 지도를 펼쳐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연신 고개를 갸웃했고 노선도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다시 멈추고 스마트폰을 켰다가 또 껐습니다. 마치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하는 표정이 반복됐고 둘이 낮게 중얼거리며 속삭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줄고 얼굴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표정에는 분명히 당황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눈에 띄는 익숙한 감정이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의 불안한 말이에요. 아마 환승을 잘못했거나 숙소로 가는 길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던 것 같았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도 역 이름은 낯설었고 노선도에 적힌 한글은 그들에게 있어선 마치 코드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둘은 몇 걸음 떨어져 다시 같은 자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주변 사람들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말을 걸 엄두는 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자로서 관찰자의 본능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묘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도시가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다면 이 상황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관광객의 실수로 남았을 겁니다. 지하철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본 적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모른 척 지나쳐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외국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에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며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는 건 꺼리는 분위기였죠. 누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방관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녀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결정한 순간부터 그 모든 동작에 조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달려가 말을 걸거나 영어를 과시하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부드럽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죠. Excuse me, do you need help? 그녀의 발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말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외국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곧장 yes, please 라고 말했고 그 여학생은 곧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관광객의 숙소 이름을 받아 적은 뒤 네이버 지도를 켜고 가장 빠른 경로와 환승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노선을 짚어가며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서 4호선으로 바꾸고요. 거기서 2정거장 가시면 돼요라고 또박또박 손짓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관광객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되는지 앱을 번역기로 전환해 보여주기도 했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는 오른쪽 끝쪽에 있어요라며 지하철 내부 구조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약 5분 남짓이었어요. 그러나 그 5분 동안 저는 한나라의 민낯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보통 민낯이라고 하면 감춰졌던 허점이나 부끄러운 이면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날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아무런 꾸밈도 없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그저 본연의 모습 그대로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으며 그 여학생은 끝내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외국 여성은 눈에 띄게 감동한 얼굴로 Thank you so much, you are so kind. 를 반복하며 인사를 했고 그 여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구두럭 이라고 말하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플랫폼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듯 평온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어쩌면 SNS에 올릴 만한 사진을 먼저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자랑은 없고 배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친절이 이 나라에선 이렇게 조용히 일상 속에 녹아 있다는 걸요. 그건 보여주기 위한 친절도 아니고 보답을 기대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하철은 그런 마음을 매일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어떤 영웅주의도 없이 일상 속에서 배려가 작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제게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였거든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민 그 순간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광화문역 근처로 취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취재 주제는 도시 속 공공공간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것이었고 서울시가 최근 조성한 시민참여형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를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광화문은 서울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죠. 정부 청사, 언론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의견을 내는 정치와 예술, 일상과 이상이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비가 든 가방은 무겁고 카메라는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백팩까지 메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숨이 찼고 앞으로 10분 안에 취재 장소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열차에서 내렸고
그날의 사건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분명히 탑승할 땐 있었는데 가방과 카메라, 자료가 담긴 노트북에 정신이 팔려 순간적으로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위에 핸드폰도 잠깐 올려뒀던 것 같습니다. 출입문이 열릴 때 허겁지겁 짐을 챙기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였죠.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죠. 제가 들고 다니던 핸드폰은 단순한 연락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출장 스케줄, 인터뷰 녹음 파일, 다음 주 보고서까지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제 여권 스캔본과 입국 서류 사본이 전부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기를 잃은 게 아니라 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같았으면요. 이미 반쯤은 포기했을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게다가 그게 고가의 폰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또한 CCTV를 요청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기기 분실은 제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철 직원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습니다. 전 잃어버렸으면 끝났다며 자신을 탓하며 돌아서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제가 사는 영국은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하철 내부에 있는 작은 역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던 직원에게 Excuse me, I think I left my phone on the train. 저는 절박한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 안엔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눈치, 이렇게 말해도 별 소득 없을 거라는 체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한 얼굴로 제 말을 받아들였고 영어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게 메모를 한 뒤 곧장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5호선 방화행 3호차 분실물 확인 요청합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어조엔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무전 한 줄이 끝났을 때 제 안에 있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휴대폰을 찾은 건 아니었지만 그 직원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절반은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직원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음에도 제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단 한 번도 그건 당신 책임 아닙니까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찾지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불안이 희미해지는 대신 이 도시의 시스템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수한 이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도시라는 걸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잃어버린 바로 그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이토록 다른 시스템과 태도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처리된 이 일이 제겐 감격스러울 만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분실물 무사히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해준 직원들이었지만 아무런 짜증이나 피곤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한국 지하철 곳곳에 배치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차량 위치 추적 서비스, 그리고 분실물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서울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모바일 앱 하나로 열차 위치 확인, 실시간 혼잡도, 역사 내 혼잡구역,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 오후 홍대 입구역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잠시 현장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 도심 속 청년문화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었고, 홍대 거리에서 열리는 플리마켓과 버스킹 문화, 청년 창업가 인터뷰까지 마친 참이었죠. 카메라 장비가 담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섰을 때 사람들은 주말답게 붐비는 플랫폼 위를 각자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한가운데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며 머뭇머뭇 서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두 돌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 졸린 눈으로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들었고 아이의 가방과 기저귀 가방까지 어깨에 맨 채 유모차를 한 손으로 끌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끝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로를 따라 울리는 진동과 함께 사람들이 한 걸음씩 선로에서 물러났고 전광판엔 열차 도착이라는 안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품에 안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모차, 가방, 아이까지 모두 안고 타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앞의 열차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그녀는 문이 열리는 순간 탄식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라도 받은 듯 조용히 길을 열었습니다.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유모차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도와드릴게요. 한마디와 함께 유모차를 앞쪽에서 밀어넣었고 뒤쪽에서는 중년 남성이 허리를 깊게 숙여 뒷바퀴가 선로 턱에 걸리지 않게 도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순간 놀란 눈으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성 승객은 아기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정말 예쁘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말에 엄마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순간 열차 안은 그 어떤 공연장보다 따뜻했습니다. 기자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카메라를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배려라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제 눈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지 않았고 도와주는 나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서울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듯.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조용히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장면을 본 저는 이 도시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유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내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교대역 플랫폼에서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오후까지 회의와 인터뷰, 기사 송고까지 마치고 혼잡한 2호선 열차를 몇 번이나 갈아탄 뒤 겨우 교대역에 도착했죠. 제 몸도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동안 봐왔던 서울의 얼굴들이 자꾸 떠오르며 이제 곧 이 도시와 작별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밀려오던 밤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오래된 지팡이, 다른 손으론 난간을 더듬듯 붙잡고 있었고 그 발걸음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전투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였지만 그 누구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 서는 이들도 있었고 그중 검정 양복을 입은 두 직장인이 말없이 계단을 올라가더니 각각 노신사의 팔을 하나씩 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잠시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작게 고맙네 하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 남성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집 가는 길이에요. 노신사의 손은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얇고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곧 작게 숨을 내쉬며 몸을 맡겼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본 수많은 친절 중 이 장면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몰라. 마지막 밤, 이 도시가 나에게 준 선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가장 바쁜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의 속도를 기꺼이 함께 늦춰줄 줄 아는 곳이라는 것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온도는 교통속도나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마음의 속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움직이는 선로 위의 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오가는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지하철의 기술적 정밀도에 숨겨진 더 깊은 배려를 느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은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과 배려 좌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화장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위치를 표시하는 유도 블록과 점자 표지판까지 모든 이의 편의를 고려한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속도만큼이나 속도 조절을 위한 설계도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것은 마치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도시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도시를 경험해봤지만 이처럼 조용하고도 깊이 있게 감동을 주는 교통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기술과 효율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 그게 바로 제가 만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도시를 다시 떠나게 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시선들, 그 침묵 속의 친절들은 아마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한국의 얼굴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